안녕하세요. 박종원의 경제한방입니다. 증시에는 계절이 있고 그 계절이 바뀔 때 새로운 부의 기회가 포착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이 메리츠증권의 이다솔 차장님을 모시고 그 증시의 계절과 그 계절이 바뀔 때 이 상황에 대해서 좀 자세히 여쭤볼까 하는데요. 오늘 이렇게 이다솔 차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메리츠 이다솔입니다. 제일 먼저 궁금한 건 증시의 계절, 특히 사계절이 있다면서요? 네, 제가 이번에 이제 그 미스터 마켓 2021이라는 책 출판에 참여하면서 내년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쓸까 생각하다가 제가 평소에 굉장히 좀 즐겨보고 또 많이 참고했던 우라가미 군이오라는 이제 그 일본의 이제 애널리스트 분이 쓰셨던 저작물이 있으신데 그분이 이제 표현하셨던 내용들이 지금 올해에서 내년 넘어가는 한국 시장 상황에 상당히 잘 부합한다는 아이디어를 얻어서 이제 그 내용을 좀 소개해드리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었고요. 그럼 사계절이면 한 4가지 단계가 있다고? 네, 그래서 이제 우라가미 군이오는 이제 주식 시장을 봄, 여름, 가을, 겨울 4가지 단계로 구분을 하는데 이제 그거를 이제 그 표현하는 것들이 이제 금융 장세, 그다음에 실적 장세, 그다음에 이제 역금융 장세에서 역실적 장세로 넘어가는 4가지 국면들을 언급들을 하는데요. 이제 쉽게 설명드리면 결국은 기업의 어떤 실적의 트렌드와 시장의 어떤 유동성에 풀리는 양, 그걸 이제 금리라는 간단한 지표들로 설명들을 하는데 이 2가지가 맞물리면서 어떤 주식시장의 일정한 패턴을 만든다는 게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고요. 그중에 이제 봄에 해당하는 금융장세 같은 경우에는 경기 실물 경기는 전혀 좋지가 않은데 대단한 유동성이 풀리면서 주가가 먼저 반응하는 그래서 그 보통 올해 같은 경우가 전형적인 금융장세에 해당했던 장세들이고 그래서 그렇게 시장에 풀린 돈들이 경기를 좀 회복시키면서 기업 실적이 좋아지고 실제 실물 경기가 체감이 되고 이러면서 이제 유동성은 아직 회수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적이 살아나는 장세가 실적 장세 여름에 해당하는 그리고 이제 3번째 단계로 넘어가면 이제 역금융 장세라고 해서 주식 시장의 가을로 넘어간다고 언급을 하게 되는데 역금융 장세의 특징은 여전히 경기 모멘텀은 살아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경기가 이제 살아서 회복되는 흐름이 지속되다 보니까 이제 돈을 풀었던 중앙은행이나 이제 각국 정부들에서 이제 인플레 걱정을 하는 시기가 되는 거죠. 이 풀린 유동성들이 지나치게 물가를 자극해버리면 그 물가가 좀 급격한 상승으로 인해서 경기가 다시 둔화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서서히 이제 풀었던 유동성들을 회수하게 됩니다. 네. 이제 영화에서 표현하는 밑장 빼기에 들어가는 이제 시기가 밑장 빼기. 네, 하나씩 이제 풀었던 밑장들을 이제 시장이 그 크게 움직이지 않을 정도 수준에서 밑장 하나씩 빼 나가는 거죠. 네. 최종적으로는 모든 유동성을 회수하는 게 목표겠지만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기업들의 실적 모멘텀은 살아있는데 주식시장은 생각보다 재미없어지는 단계에 갑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지금 제일 많이 투자자들이 하시는 말씀들이 아니 도대체 기업 실적이 좋은데 왜 주가가 안 올라갈까? 펀더멘탈이 개선되고 있는데 밸류에이션 멀티플이 왜 확장을 안 하는가? 이런 거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시게 되는 시기가 이제 주식시장이 가을에 해당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주식시장이 겨울로 넘어가면 역실적 장세로 갑니다. 역실적 장세는 이미 중앙은행이나 시장에서 유동성을 회수를 하고 있는 중에 결국은 이게 기업의 어떤 펀더멘탈 영향을 미쳐서 최종적으로 기업의 실적도 안 좋아지는 그러니까 주식시장으로 따지면은 최악의 국면들이 되겠죠. 네. 그래서 유동성도 회수가 되는데 기업의 실적도 안 좋아지고 지나고 보면은 들고 있는 주주 입장에서는 기댈 데가 없어지는 시기가 이제 주식시장의 겨울인데 또 이런 패턴들이 좀 장기간 지나다 보면 다시 또 이제 중앙은행을 포함한 정책 당국들에서 또 유동성을 투입하면서 경기는 안 좋은데 돈이 먼저 들어와서 주식이 반등하고 다시 실적이 개선되고 실적이 개선되면은 인플레에 대한 우려로 유동성 밑장 빼기 좀 들어가고 그러다가 다시 이제 기업 실적이 꺾이면 또 다운턴에 들어가는 요 한 사이클을 이제 저희가 주식시장의 4계절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2020년은 말씀을 들어보니까 전형적인 금융장세였을 것 같고요. 21년에 그러면 실적 장세가 오는 걸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까? 어떻습니까? 네, 저는 일단은 그렇게 보고 있고요. 2020년 같은 경우는
전형적인 금융 장세였고요. 네. 제가 실제 이제 객장에서 고객분들이랑 소통할 때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이 경기는 안 좋은데 주가는 왜 반등하나요? 네. 라는 질문을 제가 3월 지수 바닥부터 사실 지금까지도 듣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까지도 거의 반년 이상을 내 주변에 사업하는 사람, 뭐 직장 다니는 사람, 뭐 누구도 더 먹고 살기 좋아졌던 사람이 없고 네. 심지어는 더 실물 경기 상황대로 내가 체감하는 상황은 좋지는 않은데 어떻게 이렇게 자산 가격만 계속 올라갈 수가 있느냐. 정말 이런 시기에 주식이라는 거에 참여해도 괜찮은 거냐라는 질문들을 지금도 하고 계세요. 근데 물론 이제 3, 4월 달보다는 질문하시는 분들의 빈도는 많이 줄어들긴 했는데 근데 결과적으로 이런 질문이 금융장세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이죠. 예. 그러니까 사실 지금은 좀 오랫동안 투자하신 분들은 이제 인지를 하시겠지만 경기가 좋아서 주가가 반등한 것도 아니고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서 먼저 반등한 것도 아니고 1차적으로 이제 유동성이 대량으로 풀리면서 기업들이 망할 줄 알았는데 망하지는 않겠구나라는 정도의 공감대만 형성은 돼도 가격은 올라가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 그 직전 단계에서 이미 기업들이 한계 기업들이 도산할 수 있다라는 위험을 이미 주식은 주가에다 반영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계 기업들이 뭔가 이 풍부한 유동성으로 생존할 수는 있겠구나라는 어떤 공감대만 형성이 돼도 1차적인 반등이 일어나고 그 와중에 개중에 또 실적이 잘 나오는 몇몇 업종들에는 유동성이 쏠리는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네. 근데 그렇다면 이제 내년에 이제 과연 이제 실적 장세로 넘어갈 수 있을 거냐라는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이제 필요한데 이제 약간 두 가지 정도 시장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게 일단 기본적으로 애널리스트들이 추정하는 내년 전망치가 지금 계속 상향되고 있습니다. 네, 계속 올라가더라고요. 네, 계속 상향되고 있고 그걸 저희가 이제 주식 용어로는 컨센서스라고 해서 네. 이 기업을 담당하고 있는 애널리스트가 내년에 이 회사가 얼마 벌 거냐라고 한 거를 평균값을 낸 거죠. 그래서 네. 시장에 삼성전자를 20명의 애널리스트가 커버하고 있다고 하면 20명의 애널리스트가 추정한 가격을 평균 낸 값을 저희가 컨센서스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추정치가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다는 얘기는 어찌됐건 그분들도 전문성을 가지고 꾸준히 기업들과 소통하면서 리서치를 하시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접하는 어떤 정보가 내년에 기업들이 올해보단 좋아지겠구나라고 언급들을 하고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근데 추정치 값이 뭐 반도체나 자동차 같은 일부 섹터에서 발생되고 있는 게 아니라 네. 코스피에 상장되어 있는 전체 기업의 평균 실적 추정치가 올라가고 있고 특히 올해보다는 개선이 될 거로 기대하고 있고 네. 21년 전망치만 지금 우상향하고 있는 게 아니라 22년도까지 해서 2년 정도의 추정치들이 꾸준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적어도 그 대한민국의 평균적인 기업들이 2020년 올해보다는 내년에 돈을 조금 더 벌 수 있겠구나 이런 저희가 힌트를 하나 얻어볼 수가 있고요. 그게 이제 시장의 어떤 소위 주도주군에서도 이런 변화들이 좀 느껴지는 게 10월 달 전만 해도 삼성전자를 들고 계신 개인분들이 가장 시장에서 심심하신 분들이었거든요. 그랬었죠. 네. 삼성전자가. 가장 우량하다고 생각했고 가장 좋은 주식을 생각했는데 사실은 3월 이후에 반등장에서 지수가 올라가는 폭을 못 쫓아갔었어요. 그랬었죠. 근데 그랬던 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 뭐 이유들이 있는데 결과적으로 10월 달 이후의 시장을 보시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는 시장 초대형주들 네. 그리고 이제 뭐 코스닥 시장에서는 셀트리온 같은 대표주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좀 굵직굵직한 업종이라고 불리우는 자동차, 뭐 화학, 조선, 해운 뭐 이런 업종들이 일제히 이제 올라가면서 지수를 같이 끌어올리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거든요. 네. 근데 이런 패턴들이 과거를 저희가 분석해 보면 어떤 경우에 많이 나타나냐면 전체적으로 한국 기업들의 어떤 선호도가 외국인 기준에서 올라갈 때 많이 나타납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시장의 대형주들이 좀 가볍게 움직였던 사례들이 외국인들이 한국 시장에서 계속 꾸준히 빠져나갈 때는 그 외국인들이 파는 그 수량을 국내에 있는 기관 개인이 다 담을 수가 없는 정도의 수량인 거죠. 네. 근데 실제 이제 10월 달 이후에 보면 외국인들 중심으로 시총 대형주들에서 꾸준히 주식을 매수하는 흐름들이 좀 포착이 되고 네. 그 와중에 이제 올해 상당히
그 국내 주식을 든든하게 바쳤던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이 이탈하지 않고 추가적인 유입이 있다 보니까 외국인도 사고 개인도 사고 뭐 기관은 같이 편승하는 이런 국면들이 오다 보니까 대형주들이 움직이는데 실제 이제 저희가 뭐 좀 중소형주의 개별 테마들이 움직일 때는 이제 시장에서 얘기할 때는 장이 좀 체력은 약하구나. 네. 그러니까 덩치가 큰 주식들을 충분히 트레이딩하지 못하고 제한된 자금들만 남아서 상대적으로 시가총액이 작은 기업들을 이제 사고팔고를 할 때는 주식 전체로 봤을 때는 시장의 자신감이 좀 떨어지는 거죠. 네. 네. 근데 지금은 사실은 굵직굵직한 수급들이 들어가고 있는 종목들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시가총액 뭐 몇십조 이상이 되는 기업들을 들어오고 네. 또 실제 그게 국내에 있는 투자자뿐만 아니라 외국인들도 그런 모습이 포착되다 보니까 내년에 한국 대표 기업들에 대한 전망들이 좋아지고 있는 거 아닌가? 네. 외국인들이 왜 자꾸 한국을 사지? 이런 것들에 대한 힌트들을 좀 눈에 보이는 것들인 거죠. 네. 근데 그게 비단 사실 우리나라만 현재 사고 있는 게 아니라 소위 지난 10년간 선진국 시장만 주로 샀던 미국계, 유럽계 투자자들이 네. 이제 지금 선진국 쪽의 비중을 일부 좀 축소를 하면서 이머징 시장의 주식 비중을 늘리고 있는 현상들이 10월 이후 나타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제 이머징에 있는 대표 업종 국가들이 내년에 실적이 뒷받침되면서 시장의 중심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이런 근간은 마련되어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저희가 그런 패턴이 보이는 걸 실적 장세로 또 언급들을 해요. 네. 그래서 내년은 뭐랄까 조금 올해처럼 너무 테마주 내지는 어떤 이슈나 이벤트에 의한 어떤 이런 주식 플레이보다 그냥 저희가 주식의 교과서에서 배우던 네. 실적 좋은 기업들, 펀더멘탈이 튼튼한 기업들, 밸류가 좀 저평가된 기업들 이런 주식들을 접근하면서 투자를 해도 충분히 투자할 기회가 있겠구나라고 해서 금융장세에서 실적장세로 넘어가는 이 변화의 포인트를 조금 민감하게 캐치하시고 대응하시면 내년 투자에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까 실적 장세로 변해가는 이때가 굉장히 투자에서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근데 하나만 점검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는 게 이 금융 장세로 이 시작된 2020년의 주가 상승이 만약에 2021년에 실적 장세로 변하면 이제 여름이 오니까 훨씬 더 뜨겁게 달아오를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진짜 실적 장세가 올 것이냐 아직도 네. 의심하시는 분들이 좀 그쵸. 있을 거예요. 네네. 그 두 가지 의문이 좀 드는데 첫 번째는 원래 그러면 역금융 장세나 아니면 역실적 장세, 즉 네. 밑장 빼기 단계가 좀 네, 있었어야 네. 되는데 네. 이번에 밑장을 뺀 적이 없잖아요. 아직 안 뺐죠. 네. 네. 2020년에 봄에 밑장을 뺀 적 없이 그냥 또 다시 돈을 네. 불어 넣어서 일종의 금융 장세가 밑장 빼기 없이 왔기 때문에 네. 과연 이게 건강한 일종의 봄이었냐, 네네. 금융 장세였냐 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랑 두 번째는 실적 장세가 제대로 오려면 기업들이 그래도 다 잘 나가야 되는데 지금 잘 나가는 기업들이 일종의 언컨택트, 뭐 터치리스 이렇게 네네. 비대면 회사들밖에 없는 거 아니냐. 네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이렇게 양극화가 심해지면 진짜 실적 장세가 올까? 이렇게 네네. 의심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렇죠. 말씀해 주신다면 어때요? 사실 뭐 저도 뭐 내년에 무조건 실적 장세가 옵니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아니고요. 네. 제가 이제 주식을 하면서 뭐 고객이나 질문을 받으면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저는 사실은 주식을 예측하고 분석하는 포지션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 예측하고 분석하시는 건 이제 애널리스트가 하시는 영역이고 저는 이제 과거에 이제 애널리스트 업무를 하다가 현재는 이제 필드에서 고객들과 소통하면서 실제 이제 고객들의 자산을 운용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항상 드리는 말씀이 실제 해보니까 내가 예측 분석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때그때 시장의 변화에 맞춰서 내가 얼마나 유연하게 변화를 관찰할 수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해 보인다고 생각을 하고 실제 제가 그 운용하는 포트폴리오에 시장의 변화를 좀 잘 녹여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뭐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한테 먼저 당부드리고 싶은 건 내년에 뭐 죽어도 실적 장세가 옵니다. 그거는 이제 가능성입니다. 이제 네. 네. 물론 이제 확률적으로는 실적 장세가 올 확률이 높아 보인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그거에 어떤 단서들을 하나씩 이제 모아가고 있는 과정인 거죠. 근데 물론 그 과정에서 이제 좀 반론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아까 질문 주신 것들 중에서 소위 올해 장이 올랐던 것들이 언택이라는 어떤 큰 주류 하에서 소수의 기업들만 올린 게 아니냐.
그러니까 이게 대표적으로는 네이버 카카오가 올해 어떻게 보면 가장 스타 주식 중에 네. 하나였는데 근데 실제 10월 이후에 코스피가 2,400에서 2,800까지 올라오는 과정에서 이 지수 상승을 이끌었던 종목을 보면 네이버 카카오는 오히려 이 기간 동안 빠졌거든요. 네, 그렇더라고요. 네네. 오히려. 그러니까 만약에 저희가 이제 질문 주신 것처럼 8월, 9월 이후에도 네이버 카카오 같은 언택 기업들이 계속 상승하면서 이 기업들이 주가 상승을 움직여 왔다. 그거 하면 저희가 필드에서 아직은 실적 장세까지 오진 않았구나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저희도 이 금융 장세에서 실적 장세로 넘어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 가장 큰 이유는 지수를 1,400부터 2,000 초반까지 회복시켰던 기업들은 소위 언택의 좀 밸류에이션이 높고 이제 어떤 좀 소수의 섹터들이 이제 집중돼 있었다고 하면 오히려 2,400 이후에 2,800까지 오는 과정에서는 상승하는 업종도 3, 4월보다 많아졌고요. 네. 상승하는 업종이 시가총액도 더 커졌고 뭐랄까 한국의 좀 전통적으로 한국의 대표 산업이라고 하는 업종들이 일제히 돌아가면서 올라오면서 지금 지수 상승을 이끌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이미 시장은 주도주 관점에서 보면 3월부터 여름까지 시장을 이끌었던 주도주와 가을 이후에 코스피 2,800을 올라오는 주도주는 어떻게 보면 이미 변화를 했습니다. 네. 이미 변화를 했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미 변화를 주도주가 바뀐 게 먼저고 먼저 바뀐 이유를 저희가 후행적으로 분석을 하다 보니 네. 과거 패턴으로 봤을 때 실적 장세로 넘어가는 초입을 지나가고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군요. 만약에 뭐 언택 중심으로 소수의 테마만 올라서 지수가 올라갔다라고 생각한 투자자가 계시다고 하면 네. 이미 그 전제는 10월 이후 장에서는 성립하지 않는다. 네. 이미 시장은 주도주가 바뀌면서 조금 더 다양한 업종들이 돌아가면서 올라가는 그러니까 저희 시장의 표현으로는 주도주가 확산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네. 소수의 주도주에서 이게 시장이 좀 에너지가 약하고 좀 뭐 유동성이나 펀더멘털이 약할 때는 좋은 기업이 별로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소수의 좋은 기업은 더 비싼 가격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좋은 물건이 귀한데 이거를 사겠다는 사람은 많으니까 네. 이거를 비싼 돈 주고 사겠다는 사람들도 넘쳐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는 것만 계속 가고 소수의 기업들이 밸류에이션이 이 정도까지 받아도 돼? 네. 라는 의문이 들 정도의 가격까지도 올라가는데 지금은 사실은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반도체를 투자하신 분도 좋고 자동차를 들고 있는 분도 좋고 시크리커를 들고 계신 분들도 좋고 또 바이오를 들고 계신 분들도 좋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각자가 들고 있는 포트폴리오가 좀 돌아가면서 골고루 올라가고 그게 발맞춰서 지수도 계속 우상향하고 있는 이런 패턴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특정 섹터를 꽉 쥐고 계셨던 분들은 3월부터 7월보다 좀 재미없다고 느끼실 수도 있어요. 네. 왜냐하면 그때는 내가 진짜 딱 하나밖에 안 남은 주도주를 잘 찍으면 네네. 내 것만 주구장창 올라서 남들은 뭐 별로 재미없다고 하는데 나는 생각보다 매우 좋은 이럴 수 있는 장의 성격이거든요. 또 네. 그게 또 어떻게 보면 금융장의 성격이기도 하고 네. 근데 지금은 사실 내가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전 업종을 다 갖고 있는 게 아니면 네. 반도체를 갖고 계시는 분들도 반도체가 하루 오르면 좋았다가 그 다음 날은 자동차가 올라가고 그 다음 날은 뭐 화학이 올라가고 그 다음 날은 바이오가 올라가고 다시 또 내 차례 반도체가 오니까 뭔가 내 자산이 주식 자산이 계속 좋아지고 있긴 한데 매일매일 좋아진 느낌은 아닌 건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과거 한 3, 4년 동안 투자 패턴이 익숙하신 분들은 지수는 계속 올라가는데 생각보다 내 계좌는 지수 뜨거운 만큼 그렇게 재미는 없는데 라고 느끼실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뭐 투자자분들의 잘못도 아니고 시장의 잘못도 아니고 그런 식으로 투자 어떤 시장의 성격이 바뀌어가는 과정이다. 네. 그리고 이제 이미 저희가 보는 여러 가지 지표들을 봤을 때 시장의 성격은 조금 바뀐 것 같고 그 바뀐 시장을 저희는 실적 장세라는 단어로 네. 정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2020년에 금융 장세를 네. 놓쳤던 분들 중에서는 실적 장세가 오면 과연 새로운 주도주가 있어서 지금 저평가됐지만 살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생길지 이것도 궁금하실 것 같고 네. 또 이 금융 장세에서 차선을 잘 타서 가시던 분이 네. 최근 몇 달 동안 좀 답답하셨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아까 네, 말씀하신 네, 대로. 맞습니다. 그럼 차선을 바꿔야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궁금해질 텐데 네. 금융 장세에서 실적 장세로 바뀔 때 이럴 때 주도주가 바뀌는 현상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건가요, 원래?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제 제가 미스터마켓에서 언급을 해놨던 챕터인데
그 저희가 2008년 이제 서브프라임 금융위기 이후에 2009년부터 2011년 3년 동안 코스피의 대세 상승이 있었거든요. 네. 그때 지수가 이제 890 정도를 저점으로 해서 2000까지 이제 어떻게 보면 2년 정도 동안 거의 쉬지 않고 우상향했던 장들이 있는데 그때 이제 그 2, 3년을 그냥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자문사 칠공주로 시작해서 차화정으로 끝났다라고 표현할 수 있거든요. 네, 칠공주. 네, 그래서 칠공주에서 차화정. 차화정으로. 네. 근데 그때 소위 반등의 초반을 주도했던 종목들은 자문사 칠공주라고 해서 네. 그 당시에 시장에 이제 2007년 이전에는 공모펀드가 굉장히 열풍이었고 네. 2009년부터 11년에는 레버카운트라고 해서 운용사에서 이제 본인의 명성을 쌓으신 분들이 자문사로 창업을 하셔갖고 이제 레버카운트라는 어떤 상품을 통해서 집중 투자를 통해서 상당히 높은 수익률을 냈었거든요. 그때 네. 굉장히 유명했던 회사들이 뭐 브레인 자산운용, 그다음에 K1 투자자문, 뭐 이런 회사들이 이제 소위 이제 레버카운트에서 가장 선봉에 섰던 이제 회사들인데 그때 이제 그 회사들이 집중적으로 담았던 7개 종목이 있습니다. 그 7개 종목들 군들이 있는데 그 종목들이 한 1년 정도 동안 시장을 주도하면서 올라가다가 2010년 여름부터 1년 정도는 다시 이 종목들이 교체가 됩니다. 그때 7개 종목주를 저희가 살펴보면 7개 중에서 절반은 차화정 장세에서 살아남아서 그 새로운 주도주로 편입이 됐고요. 네. 그다음에 절반은 그냥 주도주에서 탈락하고서 실적 장세에서 상당히 재미없는 모습을 나타냈는데 그 자문사 칠공주로 그때 언급됐던 종목들이 LG화학, 기아차, 삼성전기, 제일모직, 네. SK하이닉스, 삼성 SDI, 네. 삼성 테크윈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IT 쪽의 종목들이 좀 많이 보이고 그다음에 LG화학의 배터리, 기아차의 그때 K 시리즈가 새로 나오면서 기아차가 올라오고 그다음에 삼성 테크윈이 뭐 범삼성그룹 계열의 어떤 여러 가지 장비를 수주할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이제 많이 올랐었는데 실제 차화정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자동차, 화학, 정유 세 개 업종으로 재편이 됩니다. 네. 그래서 실공주 중에서 LG화학은 화학주니까 차화정에도 계속 살아남아서 주도주가 됐고 네. 기아차도 자동차 업종에 살아남아서 주도주 역할을 했고요. 네. 제일모직도 화학 소재 포트가 있어서 화학주로 남아서 주도주 역할을 해서 LG화학, 제일모직, 기아차는 차화정 장세에서도 쭉 올라서 네. 2년 이상의 어떤 역사적 랠리를 보여줬고요. 네. 반면에 삼성전기, 그다음에 삼성 뭐 SDI, 테크윈, 하이닉스 이런 기업들은 차화정 장세에서는 주도주 지위를 내줬거든요. 아. 그리고 정유 섹터가 이제 자문사 칠공주 때는 언급이 안 되다가 이제 유가가 100불로 랠리를 하기 시작하면서 새롭게 이제 주도주로 편입이 되게 되고 화학 섹터도 기존에는 LG화학이라는 배터리를 하고 있는 신성장 산업을 하는 회사가 칠공주 장에서의 주도주였다고 하면 차화정장에서 똑같은 화학이어도 조금 더 시장이 선호했던 건 롯데케미칼, 금호석유화학 같은 전통의 석유화학 기업들이 오히려 실적을 더 드라마틱하게 개선이 되면서 네. 더 높은 주가 상승률을 보여줬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그냥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팁은 장은 계속 올라갔는데 주도주가 중간에 교체 내지는 압축되면서 변화했던 사례들이 존재했었다. 근데 그때도 성격을 보면 2009년, 2010년 초가 소위 이제 서브프라임 이후에 페드나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중앙은행이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으면서 유동성을 확대했던 전형적인 금융 장세였고 어쨌든 2009년, 10년에는 그렇게 풀린 돈들이 실제 경기 회복을 이끌면서 돈을 버는 기업들이 나타났거든요. 네. 그게 이제 소위 중국이 재정 부양을 쏟아부으면서 중국의 PMI 가동률이 올라가면서 같이 개선됐던 기업들이 차화정에 있는 직군들인데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시장이 실적 장세로 넘어갔었던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이 올해도 조금 변화가 이미 좀 포착이 되고 있고 또 아마 좀 매크로를 민감하게 보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요새 가장 많이 바뀐 게 어떤 거냐면 3월부터 7월까지는 모두가 페드에서 그 연준 의장이 어떤 코멘트를 할지에 대해서만 집중을 했습니다. 그랬었죠. 그리고 금융장세니까. 네, 연준 의장이 한마디 할 때마다 시장이 굉장히 뭐 발작에 가까운 반응을 일으키면서 그렇죠. 하루에 막 지수가 7% 빠졌다가 그 다음날 뭐 5% 회복했다가 이런 것들이
연준 의장의 한마디에 의해서 장애 성격이 막 바뀌는 흐름이 나타났었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 또 글로벌 시황이나 매크로 경제를 다루시는 분들의 보고서를 잘 읽어보시면 요즘은 분석의 비중이 연준 의장의 코멘트는 물론 중요하지만 네. 모두가 재정 부양으로 넘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시장의 관심도 얼마 전에 뭐 그저께인가 타결이 된 것 같은데 네. 미국 정부가 이제 재정 부양을 할 건데 재정 부양을 얼마 할 거냐, 그리고 디테일하게 뭐 현금을 줄 거냐 아니면 뭐 대출만 해줄 거냐, 어떤 식으로 재정 부양 할 거냐에 대해서 굉장히 시장이 예민하게 반응들을 하거든요. 그리고 재정 부양 정책에 따라서 조금 더 정부에서 신경 쓰려고 하는 업종은 기대감을 반영해 버리고. 네. 근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통화 정책에서 이미 매크로의 포인트도 재정 정책으로 수단이 넘어간 거죠. 네. 저희가 서두에서 통화 정책이라고 하는 게 그대로 놔두면은 파산할 수 있는 한계 기업들의 숨통을 틔워준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단은 물에 빠진 사람 건져내고 보자는 거죠. 네. 일단 건져내서 일단은 죽지 않게 일단 살려를 놓고 그 다음에 이 물에 빠진 사람을 어떻게 다시 정상 생활을 할 수 있게 만들 거냐에 대한 구체적인 안들은 사실 제가 볼 때는 중앙은행 역할은 아닌 것 같아요. 네. 네. 그럼 지금부터는 이제 중앙 정부가 재정 정책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돈이 필요하거나 내지는 돈을 투입하면 좋아질 수 있는 곳들을 찾아서 이제 지원을 하기 시작하겠죠. 네. 그렇게 되면 실제 그 산업에 해당하는 업체들은 일단은 내가 연준한테 유동성 받아서 생존을 확보를 했고, 그다음 실제 중앙 정부의 돈을 받아서 이제는 진짜 내가 먹고 사는 것들을 좋게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면 그게 후행적으로 실적 개선 내지는 이제 기업의 어떤 펀더멘탈 개선으로 나타나는 것들. 그래서 그 약간 초입 단계에 이미 진입한 상태에서 결국은 2021년도에 주요 정부들의 예산안에 어떤 예산들이 담기느냐가 내년도 실적 장세에서 조금 더 주도할 수 있는 산업을 저희가 잡을 수 있는 아이디어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연말에는 각국 정부의 재정 정책 내역을 조금 더 유심하게 보시는 게 내년 투자에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이다솔 차장님 말씀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결국은 이렇게 증시의 계절이 바뀔 때마다 주도주가 바뀌어왔고 그때마다 새로운 기회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굉장히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2021년에는 과연 어떤 새로운 흐름, 이 계절이 바뀔 때 과연 어떤 변화가 나타날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텐데요. 다음 편에서는 2021년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실적 장세, 거기에 맞춰서 어떤 주도주가 등장할지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만 마칠 거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Round 1, fight.